재현스님 산문집 방랑시작에서 성지순례편입니다. 저번 룸비니에 이어서 오늘은 카필라와스투. 카필라와스투 가는 길은 아직도 험하다. 뻔한 들판에 세차게 부는 모래바람은 땀구멍을 파고드는 듯하다. 살갗에 땀과 함께 눌어붙은 먼지를 손바닥으로 훔치면 이것이 먼지가 아닌 아주 가는 모래임을 알게 된다. 다행히 룸비니에서 그리 먼 거리는 아니다. 버편 스님의 불국기에 카필라와스투에서 동쪽으로 50리의 룸비니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 스님은 북동쪽으로 80리 또는 90리라고 했다. 지금의 도로로는 24km다. 두 분이 쓴 거리 단위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출발점이나 택했던 길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불국기에 이 고을에는 왕도 백성도 없다. 마치 황무지와도 같다. 겨우 몇몇의 승려와 10여 가구의 속인들이 살고 있다. 옛 궁전 자리에는 시다르타가 흰 코끼리를 타고 어머니 마야 부인에게 내려오는 그림이 있다. 붓다께서 성도 후 고향에 들렀을 때 아버지 수도다나를 만났던 자리, 500명의 샤카인들이 불교에 귀의하고 우빨리 존자에게 예를 올렸던 자리, 붓다의 양모 마하빠짜파티가 붓다께 가사를 바쳤던 자리에는 지금도 그 당시의 니그로다 나무가 그대로 있다. 코살라 왕 위두다바가 샤카인들을 학살했던 자리, 북쪽으로 불과 몇 리 밖에 시다르타가 밭가리 축제를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던 왕가의 들이 있다. 동쪽으로 50리 밖에 룸비니가 있다. 고 했다. 대당 서역기에는 해당 부분이 비교적 소상히 기록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정황은 비슷하다. 둘레가 약 4,000리쯤 되는 이 나라에는 10여 개의 폐허가 된 도시가 있다. 수도는 무너지고 황폐해졌다. 성곽으로 둘러싸인 곳이 14, 15리쯤 된다. 벽돌로 쌓은 성곽은 아직도 높고 튼튼하다. 오랫동안 버려진 성 주변에 사람이 사는 마을은 불과 몇 되지 않고 황무지다. 붓다의 먼 후손 샤카인들을 만나리라고 잔뜩 기대에 부풀었을 옛 스님들의 실망이나 허탈감이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은 최소한 황무지는 아니고 불어난 인구에 펩시도 코카콜라도 파는 동네가 되긴 했지만 가난에 찌들고 남루한 것은 인도나 네팔의 여느 시골 마을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뉘 알랴. 어느 날 인류 사상 가장 멋진 마을이 될지.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을 했으면서도 하는 짓이나 생각하는 것이 나보다 더 동양 사람인 듯한 프랑스 친구가 있었다. 그의 지론으로는 이 땅의 기운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돈다고 한다. 옛 아시아의 문명이 유럽으로 갔다가 한때는 미국에 머물고 다시 동양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가 바로 일본의 재기와 한국과 중국의 부상이라고 했다. 그 기운이란 게 숫제 물질주의식 기운이 아니냐? 그 시비를 청할 수도 있고 그것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지 그 반대 방향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속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곧 무상이니 여기까지는 서로 통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불교의 무상을 비관 또는 소극적인 쪽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무상이란 비관도 낙관도 아닌 있는 바 그대로 직시한 세계의 모습이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좋은 것 또는 바람직한 것에서 나쁜 것, 달갑지 않은 쪽으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진행도 무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현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나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변화의 가능성, 즉 무상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무상하지 않다면 그러한 바람이 이루어질 길이 없다. 악인은 끝내 악인이어야 하고 이 우주는 생기지도 않았어야 된다. 만사가 어떤 정해진 목표를 향해 진화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도 없고 한쪽에서 무언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곳에서는 부서질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란 대개 물질적인 진보나 향상을 바라면서 그에 따라 잊혀지는 정신적인 가치를 관가하기 십상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 솥똥을 움켜 소쿠리에 담고 있는 소녀의 뱃속에 양고기는 못 넣어도 하루 세끼 짜파띠에 거친 비듬잎이라도 거르지 않고 들어갈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줄인 영혼은 늘 순수한가? 양질의 지방질과 조촐한 영혼은 공존할 수 없는가? 울퉁불퉁 자갈길, 뒤숭숭한 머리,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찾아가는 육십리길이 무척 멀었다. 그러나 먼지 부옇게 뒤집어쓰고 내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시타르타의 젊은 날 사랑과 고뇌를 묻은 옛 왕궁터나 그 옆을 흐르는 강변의 덤불속은 아니었다. 이 근래 몇 년 동안 내가 언제 다시 가지? 빨리 만나봤으면 하고 벼른 것이 실은 따올리하와에서 작은 윈세소를 경영하는 카펠만 씨 가족이었다. 바로 이 집이 수십 년 동안 부처님의 고향 마을을 찾는 동방의 순례자들에게 샤카족의 조촐한 정을 나누어 주는 곳이다. 옛 왕궁터에 이르기 전 2km 지점에 있는 시골 면 소재지쯤 되는 마을이다. 제법 큼직한 2층 목조 건물 한쪽에 이어붙인 윈세소에 마하마야 프레스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다. 스스로 샤카족의 후예라고 했다. 룸비니 부근 또는 카투만두의 수와얀부 사원 주변에서 이렇게 스스로 샤카족의 후예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을 더러 만나게 된다. 털털거리는 오토바이를 몰고 앞마당까지 쑥 들어갔는데도 누구 하나 내다보는 사람이 없어 적이나 무안했다. 점심 후의 낮잠 시간이었다. 구닥다리 인쇄기를 고치고 있던 중년 남자가 2층으로 올라가 식구들을 깨웠다. 제일 먼저 내려온 이 집 막내 시타르타가 뒷뜰에 있는 우물로 따라왔다. 제법 눈치가 빠른 녀석이다. 엎드린 내 등에 펌프물을 퍼주어 서걱거리는 모래를 대충 씻을 수 있었다. 14살이란다. 7살 때 처음 만났었다. 형, 누나들은 카투만두에서 대학교에 다닌다고 했다. 시타르타의 아버지는 이 동네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 중고등학교식으로는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근엄한 몽고족 추장 부인과도 같은 시타르타네 할머니, 우리나라 시골에서 만나는 점순이네 엄마나 거의 다름없는 시타르타의 어머니 모습에서 곧다마 붓다의 모습을 찾아보려는 것이 순전히 나만의 억지일까? 몽고족의 자존심일 수도 있다. 시타르타 할머니가 제일 먼저 손짓 섞어가며 물은 것은 우리네 어머니들 을에 그러셨듯이 밥 먹었는가 였다. 룸비니에서 퍼석거리는 빵 하나, 차 2잔으로 때운 아침밥이 전부면서
조선식으로 먹었다고 괜찮다고 했다. 그래도 자꾸 묻는 것을 끝내 먹었노라고 잡아댔다. 몇 시간 뒤 빈 왕궁터에 가서 후회했지만 시다르타와 함께 바싹 말라붙은 방강과 강의 모래바람, 왕궁터, 다시 여기서 서남쪽으로 20리 남짓 되는 쿠티하와에 있는 부러진 아소카 석주를 둘러보고 돌아왔다. 시다르타의 훌쩍 자란 키에 영어 솜씨 빼고는 변한 게 없는 듯하다. 오는 길에는 마른 눈에 물을 품고 있는 부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모내기철이면 우리네 농촌에서도 흔히 보던 풍경이다. 다른 게 있다면 널빤지로 만든 함지박이 아니라 대나무 소쿠리에 끈을 달아 물을 품어 올린다는 것이다. 구멍이 숭숭 난 소쿠리로 물을 품는다. 이의 효율을 전혀 생각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한 것일까? 아리송하다. 파릇파릇 새잎이 돋아나는 수로 2개에 앉아 시다르타에게 물었다. 시다르타, 너 자라서 뭐 될래? 뭐 그야 당연하다는 듯이 과학자라고 대답했다. 그래 좋지. 그런데 시다르타, 붓다가 되면 어떨까? 곧다마 붓다와 같은. 그러나 20세기 말의 작은 시다르타는 그저 비죽이 웃을 뿐이었다. 알지 못하는 일에 신심이 날 리가 없고 신심 없이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소년에게 곧다마 붓다는 제 또래 아이들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냥 흔히 쓰는 훌륭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먼 옛적 조상 가운데 한 사람 정도일 뿐이리라. 청년 시다르타가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데는 방랑 수행자들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들을 파리바자카와 사마나 2부류로 나눈다. 전자는 브라흐민 태생 출가자들이며 후자는 우리가 흔히 쓰는 사문으로 비브라흐민 출가 수행자를 가리킨다. 불교의 성립 이후에는 이 사마나라는 지칭이 불교 계율과 팔정도를 실천하는 비구의 다른 이름으로 제가 브라흐민에 대한 출가 수행자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우리로서는 무엇이 많은 고대 인도인들에게 출가 수행자의 길이 그토록 매혹적으로 보이게 한 것인지 또는 어떻게 그토록 중요한 운동으로 번지게 되었는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신론적 제사 종교가 횡행하던 북인도 사회의 제한된 의식주의와 점차 굳어가는 사회구조로부터 벗어나 창의적인 정신문화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식이 일어난 것이다. 자유와 지혜 그리고 정신적 성숙을 향한 갈망은 열병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스물거리는 불씨를 심고 그들로 하여금 멀고 험한 길을 나서게 한 것이다. 곳곳에 이런 방랑 수행자들이 머물다가 가는 공회당이 있었고 의례, 철학과 종교에 관한 문제들이 토론되었다.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이런 방랑 수행의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자에게조차 활짝 열려 있었고 그들은 인류사의 전례 없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누렸으리라고 짐작된다. 이들에게 전통으로부터의 이탈, 방랑, 탁발 등의 공통점이 있었지만 사상으로는 제각기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특정한 자기 주장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교의를 비판하는 궤변론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해탈조차도 이미 바뀔 수 없도록 정해진 운명에 따른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결정론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랑 수행자들은 지혜의 좋은 약이라면 어디라도 찾아가 보는, 말하자면 한 시절 우파니샤드 사상가들의 처방을 따르다가 고행자들 속에도 끼어보고 다시 자기식으로 시도해보는 종교 실험가들이었다. 마을 밖 또는 도회의 변두리 숲속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토론이나 논쟁은 당시 흥미로운 지성의 유희였음에 분명하다. 니그로다 나무 등걸에 기대앉아 수행자들의 신선한 체험담에 귀 기울이는 젊은 시다르타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경전 어디에도 고타마 시다르타가 정식 교육을 위해 카필라와 수트 밖으로 나갔었다는 언급은 없다. 그러나 경전에서 보이는 붓다의 지성과 명료한 논리 전개에서 크샤트리아들의 집회나 수도다나가 주재하는 소송의 처리 등에 참석하는 일들이 그의 실질적인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공회당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토의나 논쟁이 그의 지적인 수련을 돕고 표현의 기교, 정확성 등을 가르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시다르타의 지적 성장과 함께 생겨난 예민한 감수성과 사색적인 면은 그가 강인한 크샤트리아이기를 바라는 아버지 수도다나를 근심스럽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협심으로 무장한 크샤트리아의 영웅도, 아름다운 자연과 영원한 사랑을 노래할 시인도 아니었다. 경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고타마 붓다의 모습은 전략가도 시인도 강단 철학자도 아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과 가르침은 어느 철학 이론보다 명료하게, 어떤 전략보다 치밀하게 엮어진 아름답고 감동적인 한 편의 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붓다의 일생 가운데 가장 멋진 그림 하나를 상상하라면 나는 주저없이 나무 등걸에 기대앉아 떨어지는 가랑잎을 조용히 바라보는 소년 시다르타의 모습을 그리리라. 우리의 삶이 늘 아지랑이 민들레 곱게 피는 봄 동산이 아니며 행복의 뒤쪽에는 무상과 고뇌가 도사리고 있다는 깨달음이 출가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이해는 이미 진즉부터 어린 시다르타의 가슴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것임에 틀림없다. 시름에 잠긴 젊은이는 아름답다. 비구들이여, 어린 시절 나는 응석바지, 그것도 대단한 응석바지였다. 행복했던 시절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저 평범한 사람도 노인이나 병자, 시체를 보면 싫은 마음을 낸다. 나 또한 그렇게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라고 이것을 생각했을 때 내 어린 허영심은 모두 사라졌다. 앙구따라 증일아함 3장 38. 수도다나는 지나치리만큼 사색적인 아들이 16살이 되었을 때 그를 어디엔가 단단히 묶어두리라 작정했다. 야소다라라는 동갑내기 소녀였다. 훗날 세상의 여자보다 더 남자의 넋을 사로잡는 것은 없다는 붓다의 회상은 젊은 시다르타가 아름다운 야소다라의 매력에 냉담한 남자가 아니었음을 암시한다. 자타카의 주석서에 시다르타의 출가가 아들 라울라의 출생 직후였다는 이야기는 몇 가지 그럴듯한 짐작을 낳게 했다. 슈만에 의하면 시다르타는 진즉부터 수도다나와 양모 마하빠자파티에게 자신의 출가를 허락해 줄 것을 요구했고 결국 손자를 안겨준 뒤라는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야소다라가 결혼 후 13년 뒤에야 아이를 갖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 즉, 시다르타의 출가를 막기 위해 고의로 아기 갖기를 피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굳이 그렇지 않다고 우길 필요도 없지만 계산이 너무 복잡해 보인다. 해질 무렵 시다르타의 집으로 돌아왔다. 밤이 이슥해서 이 집의 보물 가운데 하나인 손때절은 방명록을 다시 펼쳤다. 그 속에 또 하나의 작은 순례지가 있기 때문이다. 근래 우리 한국 불교의 커다란 족적을 남긴 두 분 큰 스님께서 이 집에 들르셨던 것이다. 이 집에 있는 두 권의 방명록 가운데 때가 좀 더 묻은 쪽에 동산, 청담 두 큰 스님의 필적이 남아있다. 대한민국 내, 하, 동산. 대한 서울특별시 수송동 조계사 불교 총무원 이청담. 날짜가 없다. 아마 60년대 후반 어느 해쯤 되리라. 당시 조계종 종정이셨을 동산 스님의 글씨가 조그맣고 한쪽 구석으로 치우쳐 있음에 비해 청담 스님의 글씨는 복판에 큼직큼직한 달필이다. 동산 큰 스님의 수자식 한문 또한 걸작이다. 이것이 바로 그분들 사신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슬그머니 웃음이 나왔다. 애석하게도 두 스님들 글씨 사이에 부수어 놓은 국수 조각 같은 태국 글씨가 몇 줄 끼워졌다. 몇 년 사이에 여기에 들른 어느 태국 승려일 것이다. 그 두꺼운 방명록, 하고 많은 빈 종이 남겨두고 그 틈에다 감사 어쩌고 써놓은 것이다. 사진 한 장 찍어두리라 생각했었는데 영 볼품없이 되어버렸다. 다시 몇 장 뒤에 한글이 눈에 띈다. 동산 스님, 청담 스님, 거룩한 어르신들 남기신 필적의 감회가 깊다. 세세생생 불퇴전 하시옵고 또 다른 카필라와스투 나와지이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대한민국 해인사 해국. 아마 87년 초였을 것이다. 인도로 오는 길에 태국에 들른 해국 스님께 이 집과 방명록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때쯤이었다. 방명록을 덮고 마당으로 나갔다. 크고 작은 수만의 별들이 쏟아져 내린다. 그날 밤도 별들은 저리 빛났으리라. 나는 저명한 산스크리트 학자이며 유럽 최초의 불교 개종자 중의 한 사람인 에드윈 아놀드 경이 1879년에 출판한 대서사시 아시아의 빛 한 구절을 가만가만 외웠다. 칸타카, 이제 나를 태우고 해탈의 지혜를 찾아 가장 먼 길을 떠난다. 이 구도의 길이 어디서 끝나게 될지 모른다. 찾지 않고는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밖에. 너 이 밤 내내 사납고 대담하라. 그 무엇도 너를 멈추지 못하리라. 수천 칼날이 막아서도 성벽도 물구덩이도 우리 길을 막지 못하리라. 내 너의 등을 치며 가자 칸타카 외치면 저만큼 내 뒤에 회오리 바람이 일게 하라. 불같이 바람같이 내 주인을 태우고 세상 구하는 장한 일 함께 나누리라. 내 이 출가는 말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들, 희망도 없이
또 그것을 찾아 나설 줄도 모르는 것들까지 모두를 위함이라. 자, 칸타카 가자.